시장을 하나씩 분석해주는 투데이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두 번 나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 앵커분을 네. 모셨습니다. 네. 마음에 드시나요? 네, 마음에 듭니다. 원래 이 자리가 원래 이제 여성분이 앉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 우리 대표님이 더 좋아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간트 신씨입니다. 간트 신씨, 신중호 앵커. 아, 같은 예. 신씨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첫 번째 질문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뭐 파월 얘기를 앞서 저희가 이제 외신 쪽에서도 얘기하고 뭐 다양하게 많이 얘기해가지고 파월 얘기에다가 여기다 또 추가적으로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개인 투자들의 비율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매도 비율이 역대 최고치, 대차장고 거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어제 특히 코스닥 쪽 이쪽이 좀 많이 발생했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 외국인과 기관들은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을 확 사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보니까 이제 굿버스라고 불리는 이제 코덱스 상품들, 뭐 개인들은 뭐 계속 꾸준하게 뭐 네. 이틀 빼놓고 30일 연속 계속 순매수 들어오고 있거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럼 과연 여기서 뭔가 개인들의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뭔가 이제 스퀴즈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우선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의 이 매수의 흐름들을 보면 네. 대부분 이제 그쪽은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교과서식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추세 매수를 주로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최근 몇 년간을 보면 이 공매도와 외국인들의 이 매수를 보면 거의 흐름이 일치해요.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가 이렇게 굉장히 가파랐다, 상투다 보통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개인은 공매도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맥락인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다가 근데 이번에 공매도의 특징은 코스닥에 좀 집중됐다는 맞습니다. 게 네. 굉장히 좀 특이한 사항이고 공매도가 사실은 전체 주가 지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거든요. 특히 코스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근데 외국인 매수도 코스닥에 또 집중이 됐어요. 이번에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면 사실 이게 전혀 다른 흐름 같지만 사실 네. 같은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번 조정기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조금 2,400선을 한번 터치를 하고 네. 이런 거는 외국인들이 어차피 외국인 기관은 뭐 추세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 오름세에 한번 쭉 매수를 했다가 네. 그러면 언젠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무들은 들어오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개 같은 맥락이라서 한번 조정기가 곧 있지 않겠나라고 읽을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히려 좀 이제 단기 상투라고 아까 직접적으로 발언을 해주셨지 네. 않습니까? 사실 저도 그 부분에 좀 동의를 하는 게 어쩌면 이렇게 되면은 뭐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네. 뭐 반반이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면 대부분 최근 코스닥 150 중에서 상위가 2차 전지 쪽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좀 집중적으로 공매도라든지 이런 이 잔고가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제 주목하셔야 될 부분들이 제가 여기서 코멘트만 한번 더 드리자면, 곱버스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곱버스로 평균치를 제가 한번 이제 데이터화해서 보니까 개인들이 곱버스 들어갔다고 무조건 손실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밖에 못 먹어요, 항상. 네. 예, 뭐 아시겠지만. 근데 뭐 아까 우리 대표님도 이제 뭐 외국인 같은 경우 추세, 모멘텀 플레이를 많이 하다 그렇죠. 보니까 근데 외국인들이 모멘텀 플레이 하니까 이게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쭉 올라가는데 이걸 가지고 외국인도 올라가니까 나도 쫓아가야지 하면서 이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CTA라고 해가지고 모멘텀 플레이 하다가 이제 리버전스 갑자기 하락 반전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대표님 그렇죠. 그걸 짚어 주신 예.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외국 개인들이 공매도를 때린다고 물론 조금밖에 못 먹지만은 크게 먹는 건 항상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어찌 네.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방금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표님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 좀 얘기를 했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개인들이 그나마 리스크 해지를 좀 하고 싶다면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추세 매수를 시작할 때쯤 들어가는 물론 그 시점 되게 어렵지만 그렇죠. 예, 그런 때가 제일 좋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공매도가 이 정도로 터치다 그러면 사실은 같이 빠져주는 게 네. 맞고
제가 최근 3, 4년, 5년 정도의 그런 데이터나 추세선을 봤더니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요. 외국인의 추세선이 갔다가 했을 때는 네. 제가 상투라는 좀 직접인 말도 했지만 네. 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번 이런 시장 시그널도 굉장히 시장이 경기 악화로 저점으로 흐르다가 약간 지금 반등을 하는데 조정기 정도로 보는 게 시장을 좀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대표님 혹시 그러면 좀 추가적으로 좀 질문 드리면 조종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기간 조종인가 가격 조종인가 어느 쪽으로 생각하시는지 혹시? 저는 기간 조정으로 봅니다. 네, 기간 조정. 지금 좀 그런 관망세를 좀 하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든지 뭐 그런 형태로 보이지 않겠나. 뭔가 이제 새로운 악재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악재가 나오지만 않는다면 그렇죠. 기간 조정 형태로 좀 박스권을 좀 염두에 두신다. 이미 뭐 네.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지 않았습니까? 네. 뭐 FOMC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사실은 이미 그 불확실성에서 많이 배제됐다 보거든요. 1년 더 간다 전쟁은. 어차피 자원 뭐 부족하면 간다. 여러 가지 이제 그다음에 팬데믹, 엔데믹 끝난 것에 대한 사실은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됐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기간 조정으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질문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제 드렸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스튜디오 미르가 올해 세 번째로 따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공모에서 흥행무리도 성공했기 때문에 따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도 했는데요. 이 공모주 투자자라면 거의 160%의 수익률을 거둔 셈이거든요. 스튜디오 미르의 전망과 함께 K 컨텐츠와 관련돼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섹터 그리고 업종은 어디일까요? 역시 저는 올해에 좀 그냥 지속해서 주목해서 볼 거는 K 컨텐츠다. 거기에다가 이 스튜디오 미러가 상장하면서 포트폴리오가 더 다양해졌다. 그리고 스튜디오 미러를 해석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이 스튜디오 미러가 제가 늘 요 콘텐츠 K 컨텐츠를 이야기할 때 밸류체인을 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네. 좋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스튜디오 미러가 그렇거든요. 기획부터 제작, 후반 제작까지 다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여기는 그 감독수가 19명이에요. 그 말은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이 공모가를 저는 일부러 낮춘 것 같아요. 19,500원 맞췄는데 이걸 계산해 보면 딱 1,004억 원입니다. 이것도 좀 의미 있게 맞춘 것 같아요. 공모가도 천사라는 이름처럼 우인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사실은 공모가를 의도 좀 낮췄기 때문에 따상을 할 수 좀 쉽게도 한 게 사실입니다. 수미 같은 경우는 뭐 그걸 떠나서도 저는 그 K 컨텐츠주를 좀 유심 있게 보는 분들은 좀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같이 그 다음에 그 OTT로 제작할 수 있는 이 백그라운드가 되는 백페이퍼가 되는 것들에 대한 그 장기적인 안목 그리고 이것이 여기에서 어느 정도 그 흥행이나 재미를 받던 것들이 다시 OTT나 드라마로 가서 또 한 번 하는 이런 밸류 체인들을 잘 보면 이게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게 더 쉬워지고 K 컨텐츠주를 좀 더 다양한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K 컨텐츠란 한 개의 종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웹툰,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 이렇게 다 포트폴리오를 다 구성을 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구성도 가능할 것 같아서 이미 그 OTT 시장에서는 그 한국의 K 컨텐츠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한 60% 이상을 컨텐츠를 가지고 가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K 컨텐츠라는 자체가 이미 글로벌하게 먹힌다는 게 이미 한 2, 3년 동안 다 방증이 된 시장이라서 굉장히 유리한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동남아나 인도나 이쪽에서 좋아하는 드라마는 포션은 15%밖에 안 되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좋아하는 장르 쪽에 K 컨텐츠가 같이 경쟁하고 있는 장르라서 굉장히 유리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 일종의 플랫폼을 구성한 상태죠. 이 상태에서 하단에 있는 백페이퍼라 그 애니메이션, 웹툰, 드라마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충분한 동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밸류체인들을 잘 보시면 이 스튜디오 미러 하나의 따상도 보는 것도 재밌지만 추가적으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좀 이렇게 구성해서 보면 되게 재미있는 종목 중에 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콘텐츠 영역을 조금 확장해서 본다면
앵커님께서는 네. 어디를 가장 유망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저도 이제 넷플릭스부터 다 가입을 해서 보고 있어요. 세 가지를 좀 보고 있는데 OTT만 해도 이용하는 세 가지인데 재밌긴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조금 이제 아까 우리 대표님도 이제 전반적인 포트 자체를 뭔가 이제 K 콘텐츠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이게 스튜디오 미러가 보여줬다라고 조금 저는 이제 해석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가장 탑인 종목들은 여러 가지겠지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콘텐츠리 중앙이라는 종목 네. 다 복합적으로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영화관도 갖고 있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주가 흐름이 별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좀 두려운 게 뭐냐면 K 콘텐츠 저도 좋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겠지만 이 종목이 잘 못 치고 하는 이유가 항상 그거거든요. 뭔가가 나오려고 할 때마다 주가 올라갈 때마다 항상 뭔가 전환사채 이런 뭔가 오버행 이슈들이 뭔가 네. 불거지면서 새로운 게 자꾸 부각되면서 주가를 상승을 저해시키거든요. 콘텐츠리 중앙 같은 이제 정통 주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기준으로 과연 또 혹시나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악재 관련된 부분도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과도기라 봐요. 과도기. 네. 예. 그 바이오 시장을 잘 보시면 바이오 초기 시장은 비슷한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종목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 때 네. 바이오가 어떤 이 대세적인 종목 중에 하나로 차지할 수 있을까? 네. 업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들이 사실 많았거든요. 그쵸. 그 당시 생각해 보면 네. 워낙 그 리스크가 많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 믿을 수 있어? 쟤네들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렇게 갔는데 우슈시 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와 있어요. 저는 K 컨텐츠주도 그런 과도기에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자본시장에서 그 또 큰 하나의 또 흐름, 하나의 업종으로 볼 수 있는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계속 과도기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네. 자본이 작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장난을 치는 경우들이 사고들이 가끔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긴급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아직 규모가 어느 정도 성장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고 어쨌든 바이오의 흐름을 보면 저는 비슷하게 흐름을 갈 것 같다. 이 K 컨텐츠가 그래서 그런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서 보면 굉장히 재밌는 섹터가 분명히 된다. 그리고 그걸 볼 때 이제는 그 특정 드라마 히트 쳐서 그 종목, 특정 영화 쳐서 그 종목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네. 좀 이 종목이 어디에서 컨텐츠가 만들어졌고 그 컨텐츠도 어디에서 만들어졌고 이런 밸류체인을 잘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종목 섹터로도 볼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 미르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아니오로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미르 따상 또 한번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뭐 무겁지 않아서 네. 가벼운 종목이라서 맞습니다. 변동성은 좀 크지만 네.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질문은 사실 가볍게 여쭤봤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장기적으로는 좋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스튜디오 미르를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그 매수 타이밍을 언제 잡으면 좋을까요? 따상했으니까 조정이 일어나겠죠. 조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조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괜찮아요. 실적이 괜찮은 것에 저는 한 표를 던집니다. 자, 그렇다면 스튜디오 미르로 시작해서 요새 시장이 최근에 좀 좋아서 그랬는지 IPO 시장 쪽으로 좋은 기운들이 돌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상장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꿈비도 있고 오아시스도 있는데 신규 상장 IP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저는 시장을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이 IPO를 하지 않았습니까?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 굉장히 좀 가벼운 종목들이 한번 이렇게 던져보는 것 같아요. 요 정도는 먹힌다. 근데 역시 뭐 현대 오일뱅크라든가 큰 종목들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쵸.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잘 안 움직이거든요. 못 들어오는 거죠. 아직 이 시장에서는. 그래서 가벼운 종목들은 따상도 하고 하니까 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라서 이런 종목들은 그나마 요 정도 자본의 흐름이면 들어왔다가 따상 보고 또 빠지나 이런 시장의 흐름이 계속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뭐 현대오일뱅크나 철회를 결국 했지 않습니까? 네. 그룹 자체에서. 왜냐하면 철회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상황에서 할 수가 없죠. 하면은 대중들한테 욕 많이 먹습니다. 네. 왜냐면 자금을 모두 다 흡수해 보니까. 왜냐면 그렇죠. 이전에 한번 LG엔솔로 한번 작년 1월 달에 한번 크게 한번 소용돌이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거에 대해 좀 공감을 하는데
뭐 스튜디오 미르도 여러 가지가 있고 마지막으로 좀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 스튜디오 미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오늘도 따상 갈 것 같거든요. 이미 늦었다. 너무 네.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볍습니다. 너무 품절주라고 보시면 돼요. 예. 유통 물량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운을 기대해야지 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추가적인 질문이 스튜디오 미르를 놓쳤다. 그래서 아까 밸류 체인들을 쭉 하면서 재밌는 종목이 나올 것 같은데 네. 거기서 뭐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 재밌는 종목이 혹시나 있을까 후보 조금 몇 개만 탁탁 한번 짚어주시죠. 제가 뭐 특정 종목을 뭐 이렇게 짓기는 좀 하고 예. 저는 지금 K 컨텐츠에 주목하는 주들은 이 앞단, 그러니까 앞단이요? 앞단이라 말하면 보통 기획하고 제작하고 후반부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작이나 후반부보다는 기획하고 컨텐츠를 가지고 원소스를 가지고 있는 쪽 종목들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게 훨씬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힘은 거기서 나오거든요. 네. 컨텐츠는. 그쪽 종목을 좀 저는 유심히 보는 게 K 컨텐츠 전반적으로 조금 볼 때 리스크 해지를 좀 줄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방금 저기 자료화면 나왔어요. 뭐 MBT, 뭐 네. 탑코, 뭐 미디어 뭐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 부분들은 뭐 조금은 우리 대표님이 컴플라이언스도 문제도 있다 보니 네. 종목은 좀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섹터 정도 생각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해 주셨고요. 바로 세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2차 전지 전통주들이 쫙 올라가니 네. 이제는 또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던 또 똑같은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시나리오는 뭐 뒤쪽을 봐야 된다, 후자를 봐야 된다.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들이 얘기 나오면서 주가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많이 빠졌다가 예.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많은데 이 중에서 뭔가 우리가 좀 생각했을 때 탑픽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한번 짚어주시죠. 네. 뭐 폐배터리 시장은 뭐 작년에도 굉장히 이슈가 있었고, 저는 올해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다. 이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전기자동차가 들어온 지가 한 10년이 넘었죠. 그렇죠? 폐배터리가 나오는 게 10년이 넘어야 되거든요. 몰랐습니다. 전 10년 네. 된지. 보통 이제 네. 전기차를 사시면 네. 배터리의 그 퍼포먼스가 70% 이하로 떨어질 때는 바꿔야 되거든요. 그 70%까지 네. 떨어지는 게 한 맞습니다. 7, 8년 걸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기차 시장이 전체 시장에서 한 15%가 트리거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 업종에서 15%로 마켓셔가 트리거 포인트를 넣는 순간 이게 이제 대세가 되면서 시스템이 그나마 시스템이 발생하는데 이 두 개가 맞물리면서 폐배터리 시장이 이제 급성장을 하는데 시장 상황은 지금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까지 불을 붙였냐? 유럽하고 미국이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환경부는 다 뒷북을 친 거예요. 네. 환경부에서 뭐 폐배터리 생산업체가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거는 유럽하고 미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EPR 제도라 그래서 그 생산자 책임 활용제라 그러죠. 이게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라 그러는데 EPR이라 그러는데 유럽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죠. 유럽이 그 탄소 배출권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에 네. 요 CRMA 법안을 구체적으로 지금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어차피 EPR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기준을 이제 정해줬어요. 정해지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다 미국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그 SK그룹에 이런 데서는 미국의 폐배터리 시장을 막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시장 상황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제 환경부에서 이번에 발표를 하니까 그 맞물 발표를 이제 할 수밖에 없고 발표를 했으니까 그럼 탑픽이 이제 떠오르는 거죠. 일정은 성일 하이텍 같은 건 뜨겠죠. 맞습니다. 네, 성일 하이텍은 일단 벨트를 다 가지고 있고 이게 그 지난해 8월 달에 미국의 IRA 법안을 잘 보시면 네. 여기에도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투자가 엄청 들어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국제 어떤 펀드 자금들도 폐배터리에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법안으로 들어가 있고 네. 탄소 감축법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어쨌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 성일 하이텍하고 에코프로비엠도 이 분야에서 네. 뜨는데 저는 그 두 개를 굳이 따진다면 성일 하이텍이 훨씬 유리할 겁니다. 이미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이 그렇죠. 많이 진출해 네, 있어요. 밸류체인 자체가 밸류체인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 굳이 리사이클링 폐배터리로 보자면 에코프로비엠도 하지만 성일 하이텍이 혹시 강자다.
그래서 그쪽이 탑픽은 역시 그쪽으로 되겠고 그 외에 뭐 그 MPC라든지 파워로직스라든지 원익이라든지 이런 쪽은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따라가는 종목들이고 역시 탑픽은 성일하이텍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일하이텍은 증권가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네요. 네. 매니저님께서는 그러면 이 시장에 대해서 대표님과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시나요? 네, 뭐 당연히 성일하이텍이 좀 선두주자를 좀 해놓고 다 마련을 네. 돗자리 다 깔아놨거든요. 네. 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 성일하이텍의 탑픽이고 에코프로 그룹주도 당연히 이제 거의 다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금 짓궂은 질문, 마지막 질문 하나 네. 좀 해드리면 자 2차전 전통주가도 있고 폐배터리가 있는데 결국 이제 어쩌면 양대 산맥이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IRA 법안이라든지 어쨌든 선진국 유럽이나 미국이 다 기준을 다 마련을 해줬으니까 결국 따라가야 돼서 저는 오히려 2차 전지 정통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주가의 상방이 기대 수익률이 폐배터리가 좀 더 나아 보인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표님은 전통주랑 폐배터리 중에서 굳이 따지면 어떤 쪽이 좀 더 유리할 것인가? 이론적으로 보면 성장성 그쪽이 폐배터리가 있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저는 시장이 그렇게 급속하게 커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네, 시간이 좀 걸릴 거라 봅니다. 네. 왜냐하면 폐배터리라는 건 결국에는 자동차가 폐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폐기되는 양이 한정이 돼 있거든요. 한 5년 정도는 기다려야 그러니까 돼요. 이 법안이 뭐냐면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많이 폐기될 거니 준비해라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주가는 오르겠지만 이런 영향 때문에 실제 매출액은 그만큼 못 따라갈 겁니다, 분명히. 자동차가 폐기가 돼야 그게 매출액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이 시간차, 실제 실적과의 그 시간 갭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성장성은 제가 볼 때도 이미 2차 배터리 전지 시장은 거의 성숙 단계에 올라가 있는 시장이고 네. 그나마 성장성은 그나마 리사이클링 시장이 나와 있고 거기에서 이 법안들에 좀 차별화된 기업들이 더 특화될 것이다. 네, 그렇게 본다면 뭐 성일하이텍이 아마 에코로비로 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전체적인 2차 전지 시장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K 콘텐츠 그리고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전망과 함께 그 안에서 어떤 기업을 주목하면 좋을지 다뤄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분석 시간이었고요.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